오늘 손수조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못 지냈습니다. 아니 두 분 뭐 방송에 뭐 많이 나가시던데요? 일단 일당백심정으로 예. 목이 쉬었네 벌써 지금. 그러니까요. 목이 메인 거예요, 신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진짜 어제 저녁에 우리 김효은 대변인도 그랬겠지만 못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당에 원래 대변인이라는 저 직책이 있는데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분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시던데 방송 자주 나가시죠? 저는 사실 미디어 대변인 아니고 당 대변인인데 예. 그래도 미디어도 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평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에 나가서 이 시청자들께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것이 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기존의 이 미디어 권력을 저기 한동훈계가 워낙 잡고 있다 보니까 장도영 대표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미디어 대변이라는 걸 신설을 하신 거죠. 맞아요.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 아니 국민의힘 보이스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미디어 대변인을 신설하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뛰고 있죠. 아니 효과 아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단에서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좀 재미있는 양상이 예. 우리가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아젠다를 방송에 나가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방송에서 나가서 하면은 거기에 그 해당되는 클립을 딱 편집해서 스레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쫙 퍼지더라고요. 예. 바로 수시간 뒤에. 그래서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스레드로 올리던지 하면 요즘은 스레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정말 빠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막 퍼지더라고요. 거기가 또 이렇게 우리 우파 청년들이 정말 많은 곳이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 미디어 대변인들 또 대변인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굳이 꼭 논평 하나를 써서 신문에 많이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법을 다 시도하는 게 좀 새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게요. 뉴 미디어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어요.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레거시 미디어 나가고 또 패널들 또 민주당 패널들하고 현장에서 붙습니다. 그리고 앵커분들과 작가분들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요. 너무 극한 직업이에요. 맞아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이 수세에 몰리는데 그런 기울어진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이 뉴 미디어를 정말 100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뭐 뉴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올드 미디어 뭐 주로 이제 사주가 있는 언론사 같으면 지금 화가 엄청 나죠. 나죠. 이거 왜 이러지? 왜 장동혁 지도부는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맞아요.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사설 한 번 쓰면 바로 논조 맞춰주던데 왜 사설을 이렇게 쓰는데도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왜 고치질 않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런 네. 반응이죠. 그런 반응이죠. 근데 그 올드 미디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그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앙일보 사들도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이란 전쟁 나기 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주 무책임하게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 그게 언론이거든요. 뒷북치고 호들갑 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딱 이 가처분을 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저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제 자녀 사진을 가지고 이미 제가 제 SNS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그냥 그거 퍼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뭐 SNS 공간에 올렸고 자 뭔가 이 악플단들한테 먹잇감 던져두듯이 이렇게 고기 하나 던져주듯이 그렇죠. 탁 던져놓고 자 이제 시작 악플 시작 그러면 1,500개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나중에 이걸 발견하게 될 내 아이는 과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그런 뭐랄까요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예.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치를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정당이 이 정치적인 판단과 전략을 세워서 이런 이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은요. 예. 뭐 한두 가지로 이런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이 당에서의 전략은 굉장히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예.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현진이라는 국회의원 예.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 아동 학대
학대에 준하는 이런 행위를 해놓고 언론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일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꾸덕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씩 웃었어요. 그 언론인에 대해서. 이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의 명예가 실추됐고요. 국민의힘이 국민들 보시기에 저 당은 도대체 아동 학대에 대한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이 징계라는 것이요. 예. 예전에 대표님 아시겠지만 김성원 의원이라는 분이 예. 수해 현장에 가서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말했다고 징계 6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배현진 의원처럼 누군가를 학대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징계 6개월 나왔거든요. 예. 달게 받으셨어요, 그분. 예. 이게 정당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게 뭐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당의 결정을 어떻게 사법부가 개입합니까? 정당의 이 당무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율적인 내부의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경우에 규약이라든지 정당 같은 경우에 당헌 당규를 가지고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자율적인 당헌 당규나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어떤 결정사항에 대한 분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잘 개입 안 합니다. 맞아요. 그 기각합니다 주로.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왜 정당에서 노동조합에서 하는 걸 판사인 내가 왜 그것까지 다 저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판결 인용 결정문을 보니까 이거 완전 대놓고 정치 개입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이 정치 맞습니다. 판결이다.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판결문이 좀 부실하고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법원에서는 이 아동의 사진이 이 뭐 할아버지로 보이는 이 댓글 작성자, 최초 작성자의 페이스북에 이미 이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사진 갖고 와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었는데 그게 정말 상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내 아이를 내 SNS에 올리는 건 괜찮지만 내가 올려놓은 나의 아이의 사진을 누군가가 악플을 밑에다가 쫙 달게 할 먹잇감이 될 목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풀어놨다? 이게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정말 눈높이가 너무 안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사실 타깃으로 만들려고 무단으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옳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악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1,500개 악플 중에요. 애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욕이고 그거 완전 악플이에요. 그렇죠. 네, 이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유명한 어떤 TV 틀면 나오는 그런 국회의원의 그런 페이스북 공간에서 자기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애새라고 했으면 그걸 그 아이가 읽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정신적인 충격 받아요, 애들은. 그럼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가족을 욕하는 악플이 1,500개다? 그게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걸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재판부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사이버 불링, 사이버 그렇죠. 테러입니다. 사이버 불링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하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윤리위가 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게 처음에 윤리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은 이게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이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징계 사유는 아동 권리 침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모순이 된다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것은 가족을 욕하기 위해 그 가족의 자식이나 손주를 욕하면 그것 또한 모두를 욕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가족인데 이걸 분리해서 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징계 절차 통보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 것이 네. 있는데 이거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절차 하나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을 통해서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로 빨리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받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모두가. 예. 그럼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받았으면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절차상에 큰 하자가 되죠? 요즘 뭐 팩스 보내고 누가 그 편지 보내고 합니까? 그 전화로 다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변명이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결정문 자체가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다른 전문가 변호사분들이 봐도 무슨 이런 결정문을 썼나 할 정도로 이 결정문 자체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주어, 일시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법원에서 나온 이 결정문이라 하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배현진은 몇 월 며칠에 뭐 했다. 기본적인 그 일시에 대한 그 사건 정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건데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결정문을 이딴 식으로 썼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배현진이 몇 월 며칠 날 뭐 이걸 게시를 했고 몇 월 며칠 날 사진을 사진 가지고 올렸고. 왔고 몇 월 며칠 날 댓글이 1,500개 달렸고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조차 없다. 일종의 뭐 범죄 사실 적시가 없네요. 아예 기본 사항이 없다. 그럼 뭐 가지고 예. 판단한 거죠,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진 어차피 뭐 페이스북에 걸려 있는 사진 가지고 온 게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맞아요. 예, 예. 아이스크림을 훔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이 화가 나셔갖고 예. 그 아이 사진을 이제 가게에 붙인 거죠. 잠깐 붙였다가 뗐습니다. 예. 하물며 이거 벌금 200만 원 받았어요. 아. 네? 그런데 이 배현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지웠는데 아니 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기본 소양이 전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악플을 자기 페이스북에 단다고 해도 제 악플도 많이 달려. 아시죠? 우리 김현 네, 대변인도 그럼요. 많이 그렇죠. 공격 받으셨고 저는 27살 문재인이랑 붙을 때 죽이겠다고 전화 받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정치인이면 감수 좀 그렇지만 다 응당 좀 받아내는 이제 그 좀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배현진 의원이 그 사진을 떡 가지고 와서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 본인도 반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한테. 대중을 상대로. 예, 그러면서 자식 사진 걸고 악플질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난 너무 이게 짜치는 게 한동훈 씨도 댓글 조작 이런 짜치는 범죄 저질렀잖아요. 예. 배현진 의원도 짜쳐요. 이 악플 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악플 단 사람 굳이 찾아가서 그 페이스북 가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일 짜치는 게 헤어진 남자친구 막 인스타 찾고 막 이런 거 짜치죠. 비슷한 그런 짜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문을 엄청 잘못되게 썼고 그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이거 텔레그램 보낸 거 있잖아요. 국회를 찾아가도 그다음에 저기 뭐 당을 찾아가도 없는 거야. 못 주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낸 겁니다. 시당 사무처장 출근 안 합니까? 일 안 해요? 거부 말면서 안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 넘긴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이 결정문이 어이가 없는 게 판사 알아요. 요새 이렇게 보내도 송달이 됐다고 다 인정한다는 거 그렇죠,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결정문에 썼어요. 아 배현진에게 도달됐다는 건 인정하나 SNS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댓글에 네. 송파의 김효은 선수조 우리 두 분을 보내자 뭐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배현진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네. 일단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또 어떤 또 이 분탕질을 칠까 이 걱정이 지금 앞서는데 윤리위에서 재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 그 서울시당을 사당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때 그런 우리 소위 그 연판장으로 여러 명 글을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맞아요. 당 대표를 사퇴하라, 뭐 각성하라, 뭐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당 산하에 있는 여러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청년도 있고, 뭐 네, 여성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6가지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가지 혹은 6가지 정도의 연판장에 이름을 다 올라가게끔 했었는데 예, 예. 그때 내 의지가 아니어도 내 위에 있는 당협위원장 이나 현역 의원이 그 시당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지방선거 때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성토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당화했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징계 건의서를 넣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가지고 다시 윤리위를 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이 사건 전부를 깊이 아시는 분들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해야지라고 하실 텐데 또 전체 이제 국민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 뉴미디어를 잘 보지 않으시는 입장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암투를 벌인다라고만 또 판단이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이 그 대한감 미래의 그 의원들처럼 이제 정쟁 그만 그리고 지방선거에만 집중하자라는 그런 대승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거기에 대고 또 뭔가 또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윤리위를 또 여는 것이 과연 큰 그림을 봤을 때 맞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 한 건이 아직 있습니다. 그 사당화에 관련된 부분이요. 그렇군요. 자, 우리 저는 사실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재판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배현진이라는 그 정치인을 두고 이 사건을 보면 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자기 당에서 어떤 내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법원으로 들고 간다. 이건 정치인들이 극히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판사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좀 결정하세요. 왜 이걸 또 내한테까지 가져오세요. 나 바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배현진 의원은 정치 생명은 이걸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지금 여러분 하는 행태들 보십시오. 제명된 사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이번에 부산 가네요. 예, 또 지금 부산을 내일 가겠다라고 갑니까? 예, 다들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썼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 나서겠다. 뭘로? 뭐 나설 수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무소속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안 되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 해를 입히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한 사람이에요. 예. 국민의힘에 해를 입히겠다고 말하는 사람 옆에서 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뭐가 해당 행위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은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나중에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어느 모 지역에서 모 당원이 무소속을 돕는다. 이거 당에서 징계 안 할 거예요? 징계해서 처벌 안 할 겁니까? 이거는 원칙에 대한 겁니다. 한동훈 씨를 돕는 배현진, 우재주는 괜찮고 지역에 있는 당원을 징계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원칙에 대한 일이고 지금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우재준 최고 이 사람은 더 문제 있어.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청년 대변 하라고 나한테 이겨가지고 갔으면 청년 대변이나 할 것이지 왜 한동훈 대변을 하고 있어요? 난 정말 다시 아무튼. 시간을 돌리고 싶어. 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로 돌렸어야 돼요. 아무튼 그건 제 부족이고 어쨌든 그래서 더 문제 있어요. 최고위원 이러는 건 지금 더 문제 있다. 예. 어쨌든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러나 저러나 배현진은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해당 행위하고 이런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하는 사람은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됐고 말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정치적인 생명 끝난 겁니다. 정치라는 그 링에서 활동해야지 사법이라는 링으로 가는 순간 그 곤란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현진 의원의 이런 어떤 반응, 법원에 감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멘트가 법원에 뭘 감사하죠? 판사는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감사하지? 만약 기각됐으면 이거 법원이 잘못하는 거다. 그러려고 했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 이제 재선인데 중진으로 가는 그 마당에 있는 정치인이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자, 지금 우리 장동혁 지도부가 3월 1일 날 국회를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10km를 한 3시간 반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 저녁에 제가 엄청 피곤하던데요. 이 종아리가 아주 땡기고, 굉장히 10km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팎의 반응들은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동혁 지도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미워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극기 들고 나타나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윤호개인 활동 뭐 세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소리치는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장동혁 흔들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특정 국회의원 이름을 막 지목하더라고요. 뭐 양땡땡 뭐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아, 네. 그 우리 손수조 예. 대변인께서 그 계단에 계시더라고요.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동혁이란 정치인은 국민의힘이란 성의 성주인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이 성주 장동혁 지지자들은 지금 열불이 나 있거든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문을 자꾸 열기를 싫어합니다. 주저합니다. 왜?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근데 이 성문을 열고 야 우리 한번 청와대까지 걸어가자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투쟁. 어제는 또 긴급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잖아요. 네. 이런 대여 투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언론이 그 양을 좀 보도를 많이 해주면 사실은 좋은데 이게 좀 주제 자체를 그렇게 일면 정도에 넣을 만큼의 주제로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다들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도 숙제입니다. 안 다루어주는 그런 레거시 언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서 날 수밖에 없게끔 좀 머리를 짜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그 성안 그리고 성박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 밖에서 외치시는 분들이 당비 내시는 우리의 주주분들입니다. 그렇죠. 주주들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주주총회 한번 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공개해라. 사무처가 일어난다는데 일지 공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주주의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주주총회 한번 열어주셔라. 그래서 당의 기강을 주주분들께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오죽 복창이 터지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덜 돼서 집회 신고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살짝 억울한 분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또 TK 대구 그 경북 통합법을 해줄 테니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멈추면 우리가 법사위 열어서 하겠다 진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멈췄는데 우리의 앞통수를 친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인권위원 할 때도 그랬고 또 방통위 위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앞통수질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앞통수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갑자기 뭐가 팍 터져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럼 우리 장외투쟁 하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 중단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 우리도 빨리 하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 집회 신고를 하면은 그 집회 신고가 신청 완료가 돼서 할 수 48시간 있다. 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또 이제 좀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당 안에 일을 아예 안 한다. 대표를 아무도 안 돕는다. 또 이렇게 좀 소문이 나고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호를 외칠 때는 우리 지도부가 정말 우리 당원분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부 없다는 거는 대표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구호를 나와 주셨으면은 그 구호를 우리 당에서 지금 외치고자 하는 구호에 같이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좀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해결해 드리려면은 일단은 우리 당이 바로 서고 이기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날 헤드라인에 각자 외치는 윤어게인 구호라고 헤드라인을 다 박아버리면 우리의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악법, 이 사법 3법에 대한 이 메시지가 묻혀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서 행진을 하거나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때에는 우리 당에 좀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이제 그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107명, 지금 뭐 엔추 파도스 그 논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니까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버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은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 성 안에 있는 저자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장동혁 대표가 지지난 금요일에 그 기자회견문 발표할 때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당 깃발 아래 좀 모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날도 전 모두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잘 들리지가 않는다. 목소리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날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온 이유는 그 행사가 벌어지기 직전에 온갖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그 정치인들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국회의원들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바로 양 땡땡 뭐 배 땡땡 뭐 예를 들자면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정당의 행사에 지지자들이 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좋은 거죠. 상황이고 그럼요. 좋은 것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언론의 환경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 행사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별의 깃발, 별의별 목소리 다 있죠. 뭐 수박 아웃 뭐 이런 것도 수박 있고, 예, 개딸 들고 민노총만 뭐 모든 깃발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런다고 해서 언론이 민주당 집회가 개딸 집회였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수박 아웃 이거 뭐 이런 거 보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죠. 민주당이 그렇게 행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너무나 공격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소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진 매우 기울어져서 그 미끄러지게 절벽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윤호계의 목소리로만 점철된 것도 아니었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장동혁 뭐 힘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딱 다음 날 보도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했죠. 그죠. 모든 기사가 윤어게인으로만 도배가 다 되고 그 한두 분이신가 그 옆으로 빨간색 윤어게인 드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수천 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그냥 그렇게 드셨는데 이분을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해가지고 그 사진으로 도배를 여러 명인 해놨더라고요. 것처럼. 네. 여러 명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지금 언론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리고 우리 지도부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이루어 줄 수 있다. 우리 이기는 방법 안다. 지금은 한 목소리 낼 때다. 국민의힘 깃발 안에 모이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분들 마음 너무나 알고 너무나 같이 진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 공유하는 전략은 뭐다? 한 보이스, 한 목소리. 사법 파괴, 뭐 사법 계약 이런 것들 우리 당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 하나로 내서 언론이 그것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자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주요 올드 미디어들이 김어준 방송 이럴 때 강경 좌파 유튜브 채널 김어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매불쇼 이러면은 혁신 좌파 유튜브 채널 매불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영풍 TV 이러면은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 이영풍 TV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언론 자체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올드 미디어들이. 그래서 올드 미디어들이 사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사업상 위기도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래도 이걸 잘 뚫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이 광장의 애국 민심, 네. 아스팔트의 그 민심을 잘 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주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겉으로는 이제 순조롭게 가지만 한마디 한마디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모두 발언을 할 때마다 이짐의 의총을 당하신 그 사례가 여러 번 있죠. 그래서 예. 쉽지는 않지만 예.
님이 저에게 농담으로 한번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의총이 갑자기 또 이제 일요일 열린다고 했다가 최고위로 바뀌고 그 다음날 의총으로 또 미뤄지면서 지역구를 원래 가시려고 했는데 예. 못 가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총이 안 열리게 된 뭔가 좀 이렇게 스텝이 꼬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이렇게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제 별명 아시잖아요. 나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쿨하게 하시는데 마음 이렇게 속이 어떻겠어요. 네, 왜냐면은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 당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싸워야 할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우리 우파 시민분들께서 그래도 장동혁이다. 그래도 지금 지도부밖에 없다라고 좀 신의를 더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 주세요. 제가 이제 당원 생활 한 15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우리 당이 있었죠. 맞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고, 하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리즈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정당 생활 속에서 많은 대표, 그다음에 비대위가 굉장히 많았죠. 뭐 혁신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당원 중심, 네, 지금만큼 당원들과 함께 하고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 지도부의 입으로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효능감을 느끼는 대표가 있었을까 싶어요. 이만큼이나 우리가 뭐 여러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만큼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워내고 함께 이제 대여투쟁, 그다음 대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싸워내는 이런 거라 우리가 한 적이 있나 싶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 세월호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너무 힘든 시기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광화문에서 108배 절을 청년들 릴레이로 했던 적이 있어요. 막 밖에서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들 뭐 당직자분들도 그렇고 사무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냐라는 뭔가 적극적인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당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맨 앞에 서신다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서서 이렇게 함께 힘을 뭉쳐서 싸우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이 그 효능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이번 부정선거 아젠다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한길 두 분의 토론자가 이렇게 확 토론이 이뤄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뭐 500만, 600만 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615만. 네. 그간은 모든 이 부정선거라는 아젠다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론장에서 토론이 되고 얼마나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은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것이 가타부타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구나 부실한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떻습니까? 바로 받아서 감시 TF를 열겠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발표했죠. 이것은 효능감이거든요. 우리 당원분들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당대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 좀 지나면 이 뉴스라는 게 지나면 좀 까먹고 또 복귀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2월 6일입니까?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네. 제가 어제 이거 KBS에 보도된 걸 이 캡처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아마 이 지지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는 시간차는 있지만 다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됐죠. 김종혁 제명됐죠. 그죠? 한동훈 제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난 연말에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 사실 8월 26일 날 지난해 8월 26일 날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동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한동훈이 잘라라. 또 한 일주일 있으니까 한동훈 안 자른다. 이 배신자 아니냐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그죠? 몇 달 있다가 결국은 제명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냄비 근성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은 실현이 돼요. 가령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달에 있었던 거 이런 말 했습니다. 독재는 총칼이 아닌 법률로 완성. 이거 맞췄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는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재는 총칼이 아닌 법률로 완성.
사법 3악법 이야기 아닙니까? 환율이 1,500원 육박, 원화 실효 환율 추락. 이 맞잖아요. 또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 이것도 맞추네. 너무나 잘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사태 장기화하면 타격받는 건 중국이다. 이건 전문가들 딱 알아듣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중국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 맞죠. 너무나도 이 핵심을 풀고 맞습니다. 있고 지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뭐냐면 유엔 말하는 거거든요. 유엔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패권 경쟁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은 한미 동맹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달 전에 한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정치적 효능감이 너무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이 냄비 근성만 아니면은 야, 저 사람 잘 뽑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좀 길잖아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한 우리 당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 그리고 정세 파악에 대한 내용들이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이 그냥 쫙 40몇 분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만 보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외신들이 좀 보라고 영어 자막 처리 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날 바로 올렸거든요. 그랬군요. 밤샜습니다. 너무 긴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치니까. 그걸 쇼츠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쇼츠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 풀 버전에 밑에 영어 자막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걸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거 더빙을 좀 해서 네 국왕국 특히 국제 정세 같은 것들 또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좀 잘라서 우리가 더빙 씌워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남대문 시장 가서 5만 원짜리 야상 점퍼를 네. 그 딱 입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아주 좋은 작전이에요, 사실은.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본인이 직접 그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는 그 시장이 어디 철물점 파는 시커먼 그냥 녹슬은 자전차라고 하죠. 옛날 말로. 네.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그걸 밀짚 모자 쓰고 막 땀에 쩔은 그 빨간색 조끼 입고 다니면서 결국은 맞아요. 당선이 됐는데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어떤 지방선거 공천 전략 어제도 뭐 발표되고 뭐 새로운 인재도 영입이 되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정현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이제 전략과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힘을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선이 기본 원칙이다. 예. 그래서 그 경선을 통해서 좀 컨벤션 효과를 보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토너먼트식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 한국 시리즈 방식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역이 계시면 현역은 그 말고 나머지 후보 두 분을 경쟁을 붙여서 그 두 분 중에 이기시는 분이 나중에 또 현역과 붙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조금 이제 컨벤션 효과를 이제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우상호를 강원도지사 단수 공천, 김경수를 경남도지사의 단수 공천, 뭐 박찬대를 인천시장의 네. 단수 공천. 별 재미없어요. 이 단수 공천 하면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미리 후보를 알린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지자들 사이에 야 누가 더 좋은 후보야? 이런 관심을 유도하는 컨벤션 효과에서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많아지고 경선 과정이 길어지는 거 진짜 최악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보다 좀 일찍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들이 다들 뭐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정말 어벤져스단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좋아요. 그건 이제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이 뉴페이스처럼 좀 우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경선을 치르는 기간에서 뭐 경선을 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막상 본선거 하게 되면 힘 다 빠지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수 진영은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단일화가 목표이지 당선이 목표가 아닌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일화가 너무 안 됐던 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대한 빨리 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여러 후보들한테 분산되어 있던 하지만 파이는 커진 어수선하게 파이가 커져 있는 거를 빨리 한 후보로 쫙 모아서 이게 가려면은 이
본선으로 들어가서의 어떤 계획들이 철저하게 짜 있어야지 그 컨벤션 효과가 오로지 이게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좀 구조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1호 공천, 2호 공천 이러면서 뭐 우상호, 박찬대, 뭐 김경수까지 단수 공천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수 공천, 뭐 전략 공천 이런 것을 당 차원의 전략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적이진 않죠. 민주적이진 않죠. 민주적이진 않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죠, 지금. 계속 그 당은 뭔가 경선 위주로 해야 된다고 늘 얘기는 하면서 입으로는 얘기는 하면서 행동은 지금 뭐 내리꽂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경수 내리꽂는 거 보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예? 드루킹. 범죄자를 그러니까요. 범죄자를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예? 김경수를 단수 공천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같은 드루킹 비슷한 분 와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최고위원회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네. 그 말씀 참 잘하셨던 것 같은데 도합 정과 시범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 그 다음에 저 정원호 성동구청장 거기도 뭐 또 경찰 폭행했죠. 경찰 거기는. 폭행한 그게 있고 또 저 우상호 뭐 또 있고 뭐 다 합치니까 야 도합 정과 시범이다. 민주당 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서려면 정과가 있어야 된다. 정과자, 피의자 대통령을 뽑아놓으니 참 그 당은 정과, 범죄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경선을 하는 것이 후보자들 간의 어떤 경쟁을 유도를 하고 유권자들이 누가 더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 일단 안전지대부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요. 그 폭발고 여러 개 있어요, 지금. 그 인천 계양구부터 일단 지금 조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송영길이 무죄 받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김남준을 보내놨는데 예. 갑자기 송영길이 무죄 받아서 같이 지금 이사를 와버리니까 여기도 정리해야 되겠고 조국 대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월, 4월 중에 자기 지역구 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민주당 너네 후보 내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좀 빠르게 발빠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약고, 예, 화약고들은 지금 여전 많이 남아 있다. 지뢰밭이 있군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거기 지금. 예.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그 윤석열 정권 초기 때 지방선거가 거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서울, 충청, 대구, 부산을 잇는 이 경부선 라인에서 어떤 성적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보시기에 지금 아직 뭐 한 90일 남았으니까 판세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유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들 많이 나올수록 유리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편에는 그간의 이 4년 동안 지자체장들이 정말 텃밭 가꾸듯이 이 지역을 정말 맨 땅에서부터 일구어서 내 세력들, 내 조직들, 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그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는 뭐 무당층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싫지만 김효우는 찍을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죠. 경기도에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고 뽑는다. 나한테 잘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잘 일 잘하는 사람 뽑겠다라는 마인드가 의외로 경기도에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조직으로 이제 잘 끌어안은 분들의 성적표는 아직 어떠한 결과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가 저는 더 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했는데 나쁘지 않으면 또 하자라는 그런 심리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박원순 시장의 그 10여 년이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도시가 너무 낙후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새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존하라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 숨통 트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간이 명관이라는 그 마음도 분명히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표 당일에는 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권력이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 지선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견제할 권력 자체가 우리나라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 권력이 넘어가면. 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일 수도 있다라는 아주
정말 중대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 또 피력을 하고 호소를 해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전국에 아무리 안 돼도 보수가 35%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분들이 다 나오시게끔 하면 충분히 우리도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산 쪽에 제가 안 그래도 그 물어보려고 했어요. 맞아. 부산이 지금 관심 너무 신경이 쓰여서 네. 일심점심이야. 네, 기자님들께 이제 제가 예전에 알던 기자님들께 전화를 한번 쫙 돌려보고 또 박형주 시장님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이제 한번 이제 분위기를 봤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길 수 있고 일단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제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네. 투표하셔야 되는 거 보수 결집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산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미운 거 있어요. 밉지만 미운 부분도 있는데 확 디비자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확 디벼봤어 예전에 오고돈이 그래서 됐잖아요. 네. 디비 봤는데 별거 없더라. 더 이상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간이 명간 이런 것도 맞겠고 미호도 다시 한번 이런 것도 맞겠고. 예.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 그래도 표를 모아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잘해라라는 목소리는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저 친한계나 뭐 당내 그 내부 총질 세력들이 이제 지방선거 이 결과만 나오면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지방선거 성적이 안 좋으면 뭐 장동혁 지도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당한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당 사람 맞아요? 이미 질 거라는 걸 생각해 놓고 그러니까. 혹은 한술 더 뜨자면 지고 싶어 하는 그런 지고 발언인 싶어요. 거죠. 맞아요. 지금 폭망 당하고 싶어요. 네, 폭망 당하고 싶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도부 교체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음 총선으로 이제 입맛에 맞게 또 가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도 생각하는 이 루트를 너무 공공연하게 그냥 다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 장사하는 거죠. 참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우리 당 지지율 깎아먹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위장 소장파들의 예.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윤호개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나. 그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윤호개인 세력과 같이 가면 뭐 진다, 절윤해야 된다, 뭐 철진한 다 지금 과거로 보내고 우리 미래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지도부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윤호개인 없었으면 소장파 못해. 네, 이분들한테 윤호개인이 이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폭망을 바라고 있는 약간 물 떠놓고 비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사촌이 저 논 사면 배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촌이 논을 사면은 거기 논에다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지고 서로 윈윈해서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촌 논 샀다는 그것만으로 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당이 계속 이런 게 반복됐어요. 지도부 세워놓으면 흔들어가지고 비대위 세우고 비대위 해가지고 없어지고 나면 뭐 혁신위가 또 세. 그 혁신위와 비대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계속 비대위, 계속 혁신위가 반복되는 한 떴다방. 10여 년이었어요. 네, 제가 그 혁신이 떡다방에 한번 있어봤잖아요. 그냥 정말 혁신하는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가자마자 저를 이렇게 저와 비롯한 여러 이 위원들을 모으신 분은 바로 제 거 속보 나고 3분 뒤에 사퇴하시고 빈집이 됐습니다. 네. 주인 없는 집.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혁신안을 제출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회의를 갔는데 열심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브리핑은 윤한나 속 나가! 뭐 이렇게 납니다. 헤드라인이.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야 이런 게 혁신이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비대위 혁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모든 것은 다 이제 이 마이크를 쥔 사람의 브리핑에서 다 나오는구나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참 참담했죠. 그 사실은 그 비대위라는 게 비대위 체제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떴다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대위는 별로 책임도 안 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별로 책임도 안 져요. 자기들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뭐 당에 버카 들고 다니면서 떴다방 정치 열심히 하다가 뭐 어느 시기 되면 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채널에 패널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남는 게 없고요. 그 어젠가 그저께 대안과 미래가 없는 집단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 미팅을 하고 나서 없는 집단이? 예, 대안과 미래가 없는 아니 우리 집단이 대변이 요즘 많이 화가 났어. 너무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 대안과 미래가 전혀 없는 집단들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 보고 뭔가 이 지방선거 책임을 뭐 져야 된다. 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하나만 한 소리예요. 당연히 지도부라고 하면 선거에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그 그럼요. 책임 안 진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 하나만 한 소리를 그들이 왜 나와서 빽불까지 하고 이렇게 언론에다 얘기를 했냐?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만하라고 안에서 내부에서 그만하라고. 그리고 중진분들도 선거 중이고 전쟁 중이니까 딴소리 그만하라고 엄청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 우린 정말 대안과 미래가 없구나 이러면서 뭔가 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나마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성주가 아니지 않느냐. 성주는 난데 왜 전부 다 성주 하려고 저렇게 그 원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마치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또 받아쓰고 또 그걸 또 친한계나 내부 총질러들이 또 퍼나릅니다. 그러면 이게 당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표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율 떨어지면 또 대표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어떻게든 당에 계신 분이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더 난립니까? 그러니까 뭐 말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아니 우리 당에 계시는 저는 의원님들 좀 뭐 하물며 페이스북 메시지라도요. 좀 다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좀 다 내시고 좀 나가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의총은 이렇게 사법 악법 같은 것들. 그렇죠. 네. 법의 곡제만 가지고도 의총 열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그냥 널치기로 그냥 개정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총을 열어야지. 갑자기 무슨 대표가 부정선거 방지 선거 감시 TF 만들었다고 의총.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의총을 그런 식으로 열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이재명과 그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의총만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뭐 김민수 최고, 신동욱 수석 최고 뭐 등등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요. 곰팡이 백신. 네. 저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리셨습니까? 아우, 걸렸죠. 네. 다 걸리셨죠? 제가 우리 가족 다 옮겨가지고 제가 약간 저도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근데 백신을 맞고 걸렸어요. 그럼 이게 저도요. 무슨 백신인가? 근데 곰팡이 백신 맞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꾸준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당 차원에서 김민수 최고도 말씀하시지만 정은경 예. 장관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요. 사태가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아니 그 문제가 된 제조 공정을 거친 코로나 백신을 발견했다면 접수를 했다면요 그 똑같은 제조 공정을 거친 그 백신은 전부 다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덮었어요. 뭉갰어요. 그때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정은경이죠. 네. 현 복지부 장관. 네. 그럼 그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뭉개고 갔다고 칩시다. 지금 감사원 결과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퇴해야죠.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주진우 의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물질 백신의 그 제조 번호, 접종 병원을 공개하고 그것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지금 대안들을 좀 내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곰팡이 백신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이거 진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가 딱 나왔을 때 네. 바로 그 논평을 쓰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제 팔을 보는데 헉, 여기 곰팡이가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백신 맞았으니까. 네. 그리고 제 지인 중에 40대 중반에 지병이 없는 분이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백신 맞고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군요. 네. 그런데 그 사례가 저 말고도 주변에 한 분이 더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증상입니다. 최근에 그 심근 그 질병에 대해서 네. 한번 그 관계가 인정된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이걸 특검으로 우리가 빌드업을 해야 되고 정말 전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보건복지위 간사죠. 그 김미애 의원이 이 해당 제약사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모더나인지 파이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지 적어도 뭐 내가 모더나를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나는 아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국민들 중에 일단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은 괜찮다라는 거 정도라도 최소한은 해줘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은경 현 장관, 그 당시에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그 특유의 그 캐릭터가 딱 떠오르면 하얀 머리, 너무 바빠서 머리 염색도 못했다 해서 백발로 나왔잖아요. 그게 방역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본인 논문 쓰느라 바빴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 목숨을 담보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 K 방역에 대해서 논문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논문. 그 다음에 그 남편분은요, 관련 주식 샀잖아요. 관련 주식 맞아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비, 우리 국민들의 이 웰빙, 그리고 목숨이 달려있는 자리에 수장으로 앉힌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한테 곰팡이 백신 맞힌 사람을요? 이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 경합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백신 이 문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저거 사기 정권 아닙니까 저거? 아, 당연히 사기 정권이죠. 그 K 백신 그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기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부동산도 결국은 지금 본인이 자기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들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도대체 나라가 뭐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제가 큽니다. 아 그때 떨어뜨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다 묻고 갑니다. 예. 예, 요즘 물가 어때요? 물가 어디 장 보시잖아요. 저도 이 마트 가니까 엄청납니다. 예. 물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체감 물가. 일단 쌀이 한 15% 이상 정도 오른 걸로 쌀값이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식구다 보니까 보통 4kg짜리 먹는데요. 부들부들 떨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값은 뭐 당연히 정말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소고기도 비싸다 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들 드시고 했잖아요. 뭐 호주산이나. 근데 환율 때문에 이 미국산 소고기가 그러네요. 63%였나 제가 읽은 기사에는 예. 그렇게 올라서 이제는 미국산 소고기라고 싸지도 않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휘발유 값도 지금 1,800원 훨씬 더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전도 문제인 게 물가가 오르면은 이 물가에 대책을 세우는 방식을 100조 풀게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100조는 뭐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다 우리 열심히 일한 데서 떼간 세금입니다. 국민들 절세죠. 네, 그걸로 막겠다고 하는 저는 그 희한한 발상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령 지금 호르무즈 해협안에 한국 유조선이 7척 갇혀 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주유소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축한 비축 석유가 한 7개월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비축 석유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급을 조절해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푼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 저 주유소 주인 저 때려잡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모든 정치 방식은 갈라치기입니다. 모든 게 갈라치기예요. 부동산도 갈라치기. 뭐 돈은 막이다. 뭐 다주택자 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치기.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뭐 석유 문제나 그런 것도 너네가 잘못한 뭐 갈라치기 딱 좌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를 때리게 만들고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반사이익을 본인이 약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방식이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주가의 문제라든지 환율의 문제라든지 모든 게요. 코스피 높다고 해가지고 모든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아니죠. 이거는 신기루예요. 실물 경제가 얼마나 우리 펀더멘탈이 약한지가 이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물가 정말 심각하고요. 유가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들만 지금 잔치입니다. 예. 굉장히 맞지 않다. 예, 오늘 우리 두 분의 대변인 모시고 뭐 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두 대변인께서 정말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정말 몸을 날려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좀 얼굴도 또 헬쑥해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이 방송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 넣기도 떨리고 아이들하고 삼겹살 하나 먹기도 너무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앞이 더 나아진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권은 한참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로 뭉쳐서 또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텐트 안에 다 뭉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이런 법치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만이 이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국회 넘어간 거 보셨고 언론 넘어가는 거 보셨고 이 행정부까지 저 다 뺏겨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지방 풀뿌리까지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킨다는 심정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요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 저기 막 연락 안 했던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너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